한 재벌의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억만장자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지만 군중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본다. 절망한 그는 길거리 소년에게 달려가 흐느끼며 소리친다. 제발 우리 아빠를 살려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찬 가난한 소년은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2분 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피어난 기적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다. 해가 차에 뜨기도 전에 김민주는 이미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56세의 기술 거물인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 청담동에 있는 저택 4층에 있는 수입 러닝머신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시세를 확인하며 정확히 7km를 달렸다. 이는 20년 전 그가 김민준 테크를 설립한 이래 변함없는 의식이었다. 김민준 테크는 현재 12개국의 지사를 두고 수십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한국 최대의 기술 대기업이다. 그러나 그 수요일은 뭔가 달랐다. 김민준은 태블릿을 쥐고 있는 오른손에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는 무시했다. 아마 지난주 싱가포르 출장으로 인한 피로가 쌓인 탓일 것이다. 50분간의 달리기 후 이상한 저림이 왼쪽 팔을 타고 흘렀다. 그는 속도를 줄이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준호 박사님 진료로 해결 안 될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지배하듯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데 익숙했다. 철저한 규율과 의심할 여지 없는 기대를 가지고 저택 아래층에서는 그의 9살 아들 김현우가 또 다른 외로운 일과를 위해 잠에서 깨어났다. 갈색 머리의 아버지와 똑같은 녹색 눈을 가진 소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국제학교 교복을 단정히 입고 아기 때부터 자신을 길러준 박 여사님 가정부.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렸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현우가 잘 아는 침묵이었다. 너무 적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집에서 오는 침묵이었다. 아베오님은 이미 서재로 내려가셨단다. 얘야. 박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썬 과일 접시를 소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에는 못 오실 수도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미국 사람들과 화상회의가 있으시단다. 현우는 실망을 내비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9살의 그는 이미 노련한 어른만큼이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괜찮아요. 그는 은포크를 만지작거리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내일 학교에서 플루트 발표회가 있어요. 박 여사님은 망설였다. 주름진 얼굴에 잠시 스친 슬픔의 표정은 곧 억지 미소로 바뀌었다. 아버님께 말씀드릴게, 얘야. 분명 아버님도 오시려고 노력하실 거야. 둘 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테헤란로 금융중심가에 있는 김민준 테크.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서 김민준은 실적 그래프를 분석하고 있었고 그의 동생이자 부사장인 김민석은 분기 확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다. 서울의 파노라마 정경은 그들이 건설한 제국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 토론을 장식했다. 금요일까지 중국과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민석은 이탈리아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김민준보다 5살 어린 김민석은 항상 더 성공하고 더 카리스마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형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왔다. 다시 미루면 아시아 시장에서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김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오른손의 떨림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제는 더 심해져서 그는 재빨리 검은 대리석 테이블 아래로 손을 숨겼다. 그것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지난 2달 동안 이런 에피소드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했으며 어떤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는 두통이 동반되었다. 괜찮으세요, 민준 형님? 김민석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응, 그냥 생각 중이야. 내일 아침 7시에 상하이 팀과 회의를 잡아. 빨리 진행하자. 김민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형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늘 그을린 얼굴에 평소와 다른 창백함이 있었고 김민준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는 어울리지 않는 눈빛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몇 달째 미루고 있는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김민준은 짜증난 제스처로 그 말을 일축했다. 난 완벽하게 괜찮아. 이제 새 시스템 출시에 대해 말인데 그러나 그는 괜찮지 않았다. 그날 오후 2시 43분 투자자들과의 회의 중 김민준은 너무 심한 현기증을 느껴 쓰러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을 잡아야 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잠시 동안 주변 세상에 초점이 흐려졌다. 그는 불편함을 감추고 10분간의 휴식을 요청한 뒤 임원용 화장실에 틀어박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김민주는 이전에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취약성.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손의 떨림이 이제 팔 전체로 퍼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마지못해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좀처럼 하지 않던 일을 했다. 다음 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개인 주치의와 약속을 잡았다. 이준호 박사님은 오랜 친구였고 김민준이 건강관리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남동의 고급스러운 진료실에서 사업가는 마침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증상을 털어놓았다. 떨림, 현기증, 기억상실, 가끔 나타나는 마비, 심한 두통.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어요, 민준 씨? 이준호 박사님은 면밀한 검사 후 물었다. 이런 증상들이 어전을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내 스케줄 알잖아, 준호. 아플 시간 없어.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대학 동료였을 때 김민준이 의학을 포기하고 비즈니스 세계로 뛰어들기 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습관이었다. 정밀 검사를 전부 요청할 겁니다. MRI, CT, 뇌전도 모든 것을요. 그리고 석 달 뒤에 스케줄에 여유가 생길 때가 아니라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심각한 어조에 김민준은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다. 이준호 박사님은 김민준을 평소 진료시간 외에 진료실로 불렀다. 이는 극히 소수의 환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은 어떤 말이 나오기도 전에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희귀한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민준 씨. 호프만 웰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 중추신경계의 특정 부위에 진행성 퇴행이 보입니다. 그 말은 김민준에게 보이지 않는 주먹처럼 날아들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준호 박사님은 망설였다. 환자마다 진행 속도는 다르지만 당신처럼 증상이 최근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최장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입니다. 뒤이은 침묵은 그 자체로 무거웠다. 진료실 창밖으로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주민 중 한 명의 시간이 급격히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치료법은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침착했다.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해외에는 실험적인 프로토콜도 있지만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민준 씨, 유감입니다. 사업가는 몇 분 동안 미동도 없이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진 건물들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위험과 기회를 계산하는 데 익숙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한 번도 대비해 본 적 없는 유일한 방정식을 처리하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의 유한성. 누가 알고 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당신과 저뿐입니다. 언제나처럼 절대적인 의사 비밀입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비밀로 해주십시오. 김민석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에게도. 진료실을 나선 김민준은 사무실로도 밀린 회의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포르쉐를 타고 서울 시내를 목적 없이 운전하다가 현우의 학교 근처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시계를 보니 3시 20분, 아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학교 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몇 분 후 현우의 작은 모습이 자신보다 거의 더 큰 가방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다른 학생들은 웃는 부모와 함께 나오고 있었지만 소녀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현우는 매일처럼 자신을 기다리는 개인 운전기사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김민준의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졌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가, 얼마나 많은 학교를 놓쳤던가. 그가 지금은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는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unnoticed 지나갔던가. 그는 차에서 내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는 놀란 듯 돌아섰고 너무나 일상적인 그곳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순진한 질문에는 수년간의 부재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목이 메었다. 널 데리러 왔어.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해서. 현우의 표정은 놀라운 불신 그리고 재빨리 억눌린 희망의 끄트머리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빠 회의는요? 아빠는 항상 회의가 있잖아요. 다 취소했어. 김민준은 아들에게 손을 내밀며 웃었다. 오늘은 너랑 나 둘뿐이야.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침묵은 수년간의 정서적 방치가 만들어낸 깊은 간극을 드러냈다. 김민준은 학교 친구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현우의 단답형 대답은
그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보여주었다. 집에서 박 여사님은 김민준이 아들과 함께 일찍 귀가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택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 간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감정을 숨기면서도 김민준에게는 은근한 승인의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김민준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숙제를 돕다가 현우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전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아들을 재우면서 그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이상한 충만감을 느꼈다. 우주인 스탠드, 조명만이 비추는 아들의 방에서 김민준은 아들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한 약속을 했다. 남은 매일을 지난 모든 부재의 시간을 보상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너무 늦었을지라도 현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겠다고. 몇 주 후 김민준 저택은 직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변화를 목격했다. 김민준은 오후 6시 이전에 집에 오기 시작했고 주말 약속을 취소했으며 그의 개인 비서가 놀랍게도 올해 최대 기술 컨퍼런스인 뉴욕행을 거절했다. 테크 서밋 강연을 취소하신다고요? 민준 형님 주 강연자시잖아요. 김민석은 사무실에서 격렬한 논쟁 중에 항의했다. 남미 출신이 그 초대를 받은 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게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김민준은 무표정하게 창밖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이 콘크리트와 유리로 이루어진 무한한 지평선 위로 펼쳐져 있었고 그가 자신의 사업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한 도시였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할 도시. 이번 주말에 현우 플루트 발표회가 있어.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거기 가겠다고 약속했어. 김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학교 발표회요? 현우의 다음 100번의 발표회는 볼 수 있겠지만 미국과의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100번의 발표회는 없을 거야. 김민준은 동생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정은 내렸어, 김민석. 네가 뉴욕에서 나를 대신해줘. 부사장은 분석적인 시선으로 형을 살폈다. 그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 그가 알던 김민준은 사업보다 가족 문제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코지 혹시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김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진단 결과는 그가 가장 잘 지켜온 비밀이었고 이준호 박사님과만 공유했다. 동생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너무나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냥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중이야. 그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현우의 삶에 너무 부재했어. 이건 바뀌어야 해. 김민석은 눈에 띄게 회의적인 표정으로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실을 나서면서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사업 세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다음 토요일 현우는 플루트를 들고 학교 강당 무대에 올랐다. 그의 눈은 관객석을 훑었지만 은밀히 가장 보고 싶었던 얼굴을 찾을 기대는 없었다. 놀랍게도 세 번째 줄에 김민준이 앉아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현우의 모든 발표회를 놓치지 않는 박 여사님이 있었다.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변했다. 충격, 억눌린 기쁨, 그리고 필연적인 불신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음악 선생님이 시작 신호를 주었고 소녀는 잠시 망설인 후 전에 없이 훌륭하게 연주했다. 아리랑의 음표들이 강당을 가득 채우며 뚜렷한 감동을 전했다. 발표회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강당을 채웠지만 현우에게는 단 한 쌍의 손만이 중요했다. 그는 수줍게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정말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확인과 질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당연히 왔지. 김민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정말 멋지게 연주했어. 현우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선생님이 저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야. 김민준은 가슴속에서 낯선 온기를 느끼며 말했다. 그가 잊고 있던 감정, 바로 아버지의 자부심이었다. 축하 파티를 할까?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자. 소녀는 잠시 생각했다. 서울숲에 갈 수 있어요? 우리 반 애들이 다 얘기하는 타코 푸드트럭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푸드트럭. 김민준은 당혹스럽게 되물었다.
미슐랭 가이드의 별이 붙은 레스토랑에서만 저녁을 먹던 남자는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물론이지 흥미로울 것 같군. 몇 시간 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벤치에 앉아 아버지와 아들은 타코를 나누어 먹고 웃음꽃을 피웠다. 현우는 반 친구들, 좋아하는 게임, 작은 일상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민준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그때 김민준이 느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익숙한 미세한 떨림, 그 다음에는 왼쪽 팔을 타고 빠르게 퍼져 목까지 올라오는 강렬한 저림. 그는 대화를 계속하며 감추려 애썼지만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김민준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떨림은 심해져 몸 전체를 흔드는 경련으로 변했다. 그는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벌어지는 일에 무력했다. 아빠, 김민준이 경련하며 길바닥에 쓰러지자 현우의 절망적인 외침이 공원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들 주위에 원을 만들었다. 스마트폰이 재빨리 꺼져 유명한 억만장자 김민준이 공개적으로 어떤 종류의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아무도 도우러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이야기하고 녹화할 뿐이었다. 현우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며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어린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작은 몸은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애원했다. 우리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군중은 조금 뒤로 물러섰고 일부는 전화를 걸고 다른 일부는 펼쳐지는 드라마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해 촬영 각도를 조절했다. 바로 그때 현우가 그를 보았다. 약 8살쯤 된 마른 소년으로 낡은 옷을 입고 빈 캔 주머니를 손에 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촬영하지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도 않았다. 굶주림으로 야윈 얼굴에 비해 너무 큰 그의 검은 눈은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을 담고 있었다. 절대적인 절망에서 비롯된 충동으로 현우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더러운 손을 잡고 9살의 진심을 다해 간청했다. 제발 우리 아빠를 살려주어. 부탁이야. 최하준. 그것이 길거리 소년의 이름이었다. 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캔 주머니를 던져버리고 김민준이 계속 경련하고 있는 곳으로 현우를 따라갔다. 아무 말 없이 사업가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다. 작고 굳은 살 박힌 손을 김민준의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다.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도처럼 들리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놀라운 확신을 담고 있었다. 주님,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최하준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지금 이분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엄마가 돌아오길 바랐던 것처럼 이분을 아들에게 돌려주세요. 이전에 병적인 탐욕으로 촬영하던 군중은 이제 특이한 장면의 경건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의 아들이 길거리 소년 옆에 무릎을 꿇고 둘 다 억만장자의 몸 위로 구부려져 있었다. 2분이 흘렀다. 김민준의 경련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눈이 뜨였다. 그는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온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그의 시선은 먼저 현우에게 그리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던 작고 낡은 옷을 입은 소년에게 향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목이 쉬어 소리내어 물으며 앉으려 애썼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그를 힘껏 안았다. 아바, 돌아오셨어요? 저는 아빠가. 최하준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바닥에 놓인 캔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 할 때 김민준이 그를 불렀다. 잠깐, 너는 누구니? 소년은 불안하게 돌아섰다. 제 이름은 최하준입니다, 아저씨. 김민준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여전히 약했다. 군중 속 두 남자가 마침내 다가와 그를 도왔다. 서서 여전히 지탱받으며 그는 낡은 옷을 입은 소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네가 뭘 한 거니? 최하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겸손함과 나이 이상의 지혜가 뒤섞인 몸짓이었다. 그냥 하느님께 아저씨를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한 말 속에 무언가가 김민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이렌 소리가 구급차의 도착을 알렸다. 군중 속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음에 틀림없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
한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김민준은 최하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최하준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잠깐! 그는 다시 불렀다. 가지마. 제발. 그러나 웅성거림은 커졌고 기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유명 사업가의 쓰러짐 소식은 이미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최하준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고 현우와 김민준은 카메라와 마이크에 둘러싸였다. 김민준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장마비였습니까? 어르신을 도왔다는 길거리 소년에 대해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질문들을 무시한 채 김민준은 현우와 함께 구급차에 실렸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기를 거부했다. 문이 닫히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군중 속에서 최하준의 마른 모습을 찾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이준호 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VIP 환자들을 위한 응급 시스템에서 연락을 받은 터였다. 예비 검사 후 그는 김민준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결과를 확인하며 알렸다. 방금 겪으신 에피소드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정확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민준은 현우가 방 구석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무심하게 놀고 있음을 의식하며 물었다. 이준호, 박사님은 목소리를 낮췄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의 상태와 일치하는 심한 경련 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방식은 최소한 이례적입니다. 김민준은 눈을 감고 공원에서의 순간들을 되살렸다. 통제력을 잃는 느낌, 그 다음 어둠, 그리고 깨어남, 눈물로 젖은 현우의 얼굴, 그리고 그 소년 최하준 작고 단호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짚고 있던 그 아이를 찾아야 해. 그가 중얼거렸다. 누구요? 이준호 박사님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 아이, 나를 도와준 아이. 김민준은 현우에게 몸을 돌렸다. 아들아, 그 아이 어디로 갔는지 봤니? 최하준 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고 눈에는 슬픔이 역력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빠, 그 아이가 아빠를 돌아오게 했어요. 이준호 박사님은 환자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준 씨, 쉬셔야 합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요청하고. 아니, 김민준은 그를 가로막았다. 내가 필요한 건 그 아이를 찾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서울의 반대편 한 신문사 편집실에서 탐사 저널리스트 정수진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에는 유명 사업가의 아들이 길거리 소년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순간과 김민준의 거의 기적적인 깨어남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녀는 큰 소리로 물으며 최하준의 얼굴을 더 잘 보기 위해 이미지를 확대했다. 그리고 서울숲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수진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방금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이상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이야기를 찾은 참이었다. 정수진은 서울일보 편집실의 작은 방 의자에 몸을 기댔다. 서울숲 사건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녀의 편집장은 방금 그 기사를 그녀에게 맡겼다. 뻔한 것 이상을 원해, 수진 씨. 그가 말했다. 모두가 김민준의 실신 소식을 보도할 거야. 나는 그 길거리 소년이 누구인지,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억만장자의 아들이 캔을 줍는 아이에게 도움을 간청했는지 알고 싶어. 서울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도시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정수진은 서울의 사회적 대비를 조사하며 명성을 쌓았다. 34세의 그녀는 이미 노숙자 인구에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기사로 2번의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다. 이 이야기는 그녀에게 딱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영상을 20번째 재생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했다. 소년의 이미지에서 멈췄다. 마르고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에는 인상적인 품위가 있었다. 그 눈 속에 그녀를 깊이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서울시 복지재단에 있는 그녀의 연락처였다. 김미경 씨, 부탁이 있어요. 그녀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길거리 아동을 찾고 있어요. 약 8세. 이름은 최하준. 서울숲 지역을 자주 다녀요. 시스템에 등록된 최하준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수진 씨? 그리고 대부분은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정수진은 주장했다. 어제 김민준 사업가 실신 영상 보셨죠? 거기서 돕는 아이예요.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한숨이 들렸다.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뭘 알아낼 수 있는지 볼게요. 한편 김민준 저택에서는
김민준이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는 명백한 지시와 함께 퇴원했다. 의사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는 사설 경호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프리리, 아이를 찾아야 해. 그는 입소문이 난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명령했다. 이름은 최하준, 약 8세, 길거리에서 생활하며 서울숲 지역에서 캔을 주워. 최우선 순위야. 팀장인 전직 경찰 강동식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김민준 대표님? 김민준은 망설였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아이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오게 했다는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돕고 싶어. 현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방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숲 사건 이후 소녀는 아버지가 언제라도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김민준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어린 마음은 아버지가 길바닥에 쓰러지는 공포, 완전한 무력감,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 낯선 소년이 어떤 어른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을 때의 안도감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었다. 저도 최하준을 찾고 싶어요. 현우는 마침내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김민준은 놀란 듯 돌아섰다. 현우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가서 좀 놀지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제가 그 아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현우는 9살답지 않게 놀라운 단호함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부탁해서 아빠를 살려줬어요. 저도 찾는 걸 돕고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김민준은 현우의 눈에서 자신이 잘하는 결단력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아들에게 물려준 유일한 성격 특성이었을 것이다. 함께 보낸 드문 시간 동안 알았어. 마침내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항상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해. 알았지?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은 일주일간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고 김민석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오직 최하준을 찾는 데 전념했다. 현우와 2명의 은밀한 경호원과 함께 서울숲과 그 주변을 방문하며 행상인, 공원 경비원, 노숙자들에게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누군지 알아요? 주 입구 근처에서 코코넛 물을 팔던 한 노인이 말했다. 최하준은 거의 매일 여기를 지나가요. 착한 아이예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캔만 주워가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상기는 흰머리를 긁적였다. 민자, 저기 올림픽대로 근처에 육교가 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거기 머물러요. 몇 번 그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단서를 따라 김민준과 현우는 지시된 장소로 향했다. 태조는 더할 나위 없이 극명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과 한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육교 아래 임시 텐트에서 살고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 없는 그 현실에 분명히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아빠,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요? 김민준은 목이 메었다. 특권의 거품 속에서 자란 아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잔혹한 불평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응, 아들아, 모두가 우리처럼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대표님, 계속 진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두 분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민준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다. 결연한 모습이었다. 그는 즉석 냄비에 수프를 나눠주는 한 여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최하준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약 8세 정도이고 캔을 줍는 아이입니다. 여자는 잠시 김민준의 얼굴을 살피더니 현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보자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최하준은 이틀 동안 여기에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 영상이 입소문 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그 아이가 주로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여자는 망설였다. 왜 알고 싶어요? 기자예요? 저는 서울숲에서 그 아이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그 아이를 찾아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제발 아주머니, 최하준이 우리 아빠를 살려줬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해요. 아이의 눈에 담긴 진심이 여자를 설득한 듯했다. 을지로에 미성년자 쉼터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 아이는 보통 거기서 자요.
정보에 감사하며 그들은 즉시 지시된 쉼터로 향했다. 가톨릭 NGO가 운영하는 그곳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며 식사와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했지만 의무적인 체류는 아니었다. 도착하자 그들은 20년 이상 쉼터를 운영해온 중년의 김수녀님에게 영접을 받았다. 최하준은 어젯밤에 여기 있었어요. 김수녀님은 김민준의 설명을 들은 후 확인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아주 일찍 나갔어요. 그 아이는 새와 같아요.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라도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해요. 어디로 갔을지 아세요? 수녀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김민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김민준 대표님,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최하준을 찾고 있어요. 기자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당신의 의도가 진심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현우가 다시 나섰다. 제가 아빠를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아이가 살려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그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이의 단순함과 솔직함이 다시 한번 문을 열었다. 최하준은 수요일 아침에 남대문 시장에 자주 간다고 말했어요. 수녀님이 밝혔다. 오더시타르 몇몇 상인들이 버려질 과일과 채소를 가져가게 해줘요.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은 서울 중심가의 유명한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활기로 넘쳐났다. 이국적인 과일의 화려한 진열대를 사진 찍는 관광객들, 향신료를 사느라 바쁜 서울 시민들, 목청껏 물건을 파는 상인들. 현우가 먼저 그를 발견했다. 저기 아빠, 저 아이예요. 과일 가판대 근처에서 최하준은 상인이 그를 위해 따로 둔 살짝 흠집 난 바나나와 사과 몇 개를 작은 가방에 담고 있었다. 영상에서와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대낮의 빛 아래서는 그의 얼굴이 더 말라 보였다. 김민준은 그를 놀라게 할까봐 천천히 다가갔다. 최하준? 소녀는 돌아섰고 다가오는 남자와 아이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염려가 뒤섞인 채 커졌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그 질문 너무나 단순하고 뒤섞인 의도가 전혀 없는 김민준은 불시에 당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아이, 어머니를 잃은 후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아온 이 아이가 평생 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완전히 낯선 사람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 김민준은 감동하여 대답했다. 내 덕분에.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최하준에게 다가갔다. 우리 아빠를 살려줘서 고마워. 최하준은 이 빠진 이를 드러내며 수줍게 웃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빌었을 뿐이에요. 네가 나에게 해준 일에 보답하고 싶어. 김민준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말했다. 우디야, 머무를 곳은 있니? 널 돌봐줄 사람이 있어? 최하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저는 혼자 잘 지내요, 아저씨. 익숙해요. 내 친척은 없어. 아무도. 최하준은 시선을 내렸다. 비르스타토피라펀데. 엄마의 여동생인 최지혜 이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모를 본 지 오래됐어요. 그 순간 그들 주위에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김민준을 알아보았다. 입소문난 영상 속 유명 사업가가 기도를 통해 자신을 구했다는 길거리 소년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휴대폰이 들려 올려져 장면을 촬영했다. 김민준은 곧 그들이 둘러싸일 것임을 깨달았다. 최하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 모든 혼란 없이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소년은 망설였다. 김민준을 동반한 경호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길거리 생활은 그에게 낯선 사람,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현우가 교착 상태를 해결했다. 그는 최하준에게 동등하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 집은 나랑 아빠랑 박 여사님만 살기엔 너무 커. 이모를 찾을 때까지 거기 있어도 돼. 최하준은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고 이어서 현우의 진심 어린 얼굴을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같은 아이에게서 온 그 제안 속에 무언가가 그의 장벽을 허문 듯했다. 알았어요. 그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잠시 동안만요.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기자들을 막아쓰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시장에서 빠르게 멀어지는 동안 아무도 정수진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메모장에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까 강력한 김민준이 길거리 소년을 자기 저택으로 데려갔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거 훨씬 더 흥미로워졌어. 몇 시간 후 최하준은 청담동 김민준 저택에 처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수입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계단이 있는 현관을 훑었다. 그곳은 자신이 가끔 잠을 자던 쉼터 전체만큼이나 컸다. 아저씨, 집은 궁전 같아요. 그는 옆에서 미소 짓는 현우에게 속삭였다. 박 여사님은 주방 입구에 나타나 김민준이 전화로 알려준 손님을 궁금해하며 보러 왔다. 최하준을 보자 그의 낡은 옷 속에서 너무 마르고 너무 작은 20년 전 외동아들을 잃은 가정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어서 와라, 얘야.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배고프겠구나. 이리 와, 우리가 해결해줄게. 최하준은 허락을 구하려는 듯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격려했다. 박 여사님과 함께 가렴. 박 여사님은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옥수수 가루 케이크를 만드셔. 최하준이 현우와 박 여사님을 따라 주방으로 가는 동안 김민준은 자신의 삶에 뭔가 중요한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이상한 느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사업 제국, 그의 재산, 심지어 그의 병과도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구원과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일이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날 10번째로 김민석이었다. 그는 전화를 무시했다. 그건 기다릴 수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이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최하준은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몸 아래의 부드러운 매트리스,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시트,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거친 길바닥이나 쉼터의 딱딱한 바닥에서 깨어나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천천히 전날의 기억이 돌아왔다. 시장에서의 만남, 호화로운 차를 타고 온 여정, 그 거대한 집에 도착한 것. 박 여사님은 그를 따뜻한 물로 씻겨 주었고 몇 주 만에 처음이었다. 현우의 옷이지만 부유한 소녀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깨끗한 옷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음식 찌꺼기를 줍는 데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잔치처럼 느껴지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최하준은 침대에 앉아 그 일시적인 현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가 잠을 잔 객실은 그가 자기 것이라고 부른 어떤 공간보다도 컸다. 벽에는 거대한 TV가 있었고 어두운 나무 선반에는 책들이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비디오 게임기까지 있었다. 현우는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주장했다.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최하준, 들어가도 될까? 박 여사님의 목소리였다. 네, 아주머니. 가정부는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소년이 이미 깨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마치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좋은 아침이다, 얘야.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 따뜻한 빵, 케이크, 과일, 주스. 최하준은 눈을 크게 뜨고 쟁반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랜턴 박 여사님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다. 62년의 인생 동안 그녀는 현우가 너무 어려서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없던 시절부터 은쟁반에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남의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는 아이가 단순한 아침 식사를 상상할 수 없는 보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녀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원하는 만큼 먹어. 최하준이 배고픔을 잘 아는 사람처럼 아침 식사를 해치우는 동안 박 여사님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분명히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놀랍도록 예의 바르게 식사했다. 예상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다. 냅킨을 사용하고 빵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천천히 씹었다. 누가 그렇게 예의 바르게 먹는 법을 가르쳐 줬니?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최하준은 케이크 한 조각을 삼키고 나서 대답했다. 엄마가요? 엄마는 가난하다고 해서 무례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부자들 집 청소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셨대요. 그리고 집에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박 여사님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내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분이셨어요. 최하준은 어른 같은 진지함으로 동의했다. 엄마는 항상 언젠가 우리도 우리 집을 가질 거고 제가 좋은 학교에 가서 의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부는 소년이 아침 식사를 마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아이에게서 풍기는 회복력에 감탄했다.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후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아왔는데도 많은 어른들이 잃었을 품위와 낙천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우는 일어났어요? 최하준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물었다.
아직이야. 그 아이는 돌처럼 자거든. 하지만 곧 학교 갈 시간이라 일어나야 할 거야. 학교. 최하준은 향수를 담은 눈빛으로 되풀이했다. 저는 학교가 좋았어요. 박 여사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에서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김민준이었다. 좋은 아침. 그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밤은 잘 보냈니, 최하준? 아주 잘 보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김민준은 그 격식적인 태도를 알아차렸다. 그냥 김민준이라고 불러도 돼. 최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른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해 보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쳤다. 오늘 너를 위한 놀라운 일이 있어. 김민준이 계속 말했다. 내 개인 주치의인 이준호 박사님이 여기 오셔서 정밀 검진을 해주실 거야. 그 다음에는 최지혜 이모를 찾기 시작할까 해. 어떻게 생각해? 최하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저씨가 이모를 찾는 걸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지. 이미 내 팀에게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 이모의 성함을 모두 기억하니? 아니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어디에 사셨는지? 최하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집중했다. 최지혜세요. 이모는 구로동에 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게 시작이야. 김민준이 확신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어. 이모를 찾을 거야. 김민준이 나가자. 박 여사님은 최하준이 전날 밤 그를 위해 사온 새 옷,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를 입는 것을 도왔다. 소녀는 거울을 보며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 같아 보여요. 부드러운 티셔츠, 천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가정부는 침을 삼켰다. 너는 항상 사람이었어, 얘야. 항상. 아래층에서 현우는 마침내 잠에서 깨어 주방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박 여사님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최하준을 보자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최하준, 같이 아침 먹자. 그 다음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비디오 게임 할 수 있어. 길거리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식탁으로 다가갔다. 저는 이미 위에서 아침 먹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어줄게요. 현우는 시리얼 그릇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더 먹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초콜릿도 들어있어. 최하준은 받아들고 다른 소년 옆에 앉았다. 주방 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민준은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평소 외롭고 내성적이던 아들이 최하준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현우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그 순간은 끈질긴 초인종 소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대표님, 사장님, 형님이 오셨습니다. 뭔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김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민석이 주방으로 불쑥 들어왔다.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그는 최하준이 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춰 섰다. 그럼 사실이군요. 그가 김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형님이 정말 길거리 소년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군요. 김민석, 지금은 때가 아니야. 김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무실에서 얘기할 수 있어. 동생을 무시한 채 김민석은 식탁으로 다가와 최하준을 마치 이국적인 표본이라도 되는 양 살폈다. 이 아이가 그 영상 속의 유명한 기적을 행하는 아이입니까? 형님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최하준은 그 시선 아래서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고 시리얼 그릇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만해, 김민석. 김민준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경고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지금 당장. 사무실에서 문을 닫자마자 김민석은 폭발했다. 형님은 완전히 미치신 겁니까? 일주일간의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제 전화를 무시하고 이제는 이것까지요. 완전히 낯선 사람. 길거리 소년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다니요. 김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낯선 사람이 아니야. 최하준이야. 그리고 그래, 그 아이가 서울숲에서 나를 도와줬어. 정확히 어떻게 도왔다는 겁니까? 기도해서. 형님은 그걸 믿는 겁니까? 제가 아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형님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 아이는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그걸 제공할 수 있어. 김민석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짜증을 냈다. 형님은 서울의 모든 길거리 소년을 구할 수는 없어요, 김민준. 수천 명이나 됩니다. 왜 하필 이 아이입니까? 그 질문은 많은 의미를 담고 공중에 떠돌았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 김민준은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 만남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 우연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에게는 이유가 있어.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김민석은 분석적인 눈으로 형을 살폈다. 최근에 받으신 검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에게 언급하기를 거부했던 그 검사 말입니다. 김민준은 시선을 돌렸다. 그의 진단은 여전히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었다. 하여간 내 건강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건강과 관련이 있군요. 김민석은 즉시 알아차렸다. 내가 알았어요. 의사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김민준? 심각합니까? 대화가 계속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다시 경호원이었다. 대표님 이준호 박사님 도착하셨습니다. 김민석은 팔짱을 꼈다. 좋습니다. 아마 그분이 제 형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준호 박사님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형제 사이의 긴장감을 즉시 감지했다. 그는 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민준 씨 약속대로 왔습니다. 검사 장비는 1층 객실에 설치 중입니다. 검사요? 김민석이 끼어들었다. 무세운 검사요? 최하준을 위한 거야. 김민준이 재빨리 설명했다. 그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준호 박사님은 망설이며 형제들을 번갈아 보았다. 민준 씨의 최근 검사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드디어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는군요. 의사 비밀입니다. 김민석 씨. 이준호 박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민준 씨가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한. 세 남자는 긴장된 침묵 속에 있었다. 마침내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준호. 김민석에게 말해줘.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의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최소한 놀랍습니다. 서울숲 사건 이후 새로운 검사를 진행했고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보니 그래서요? 김민석이 참을성 없이 재촉했다. 김민준 씨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말을 이었다. 호프만 웰레어, 증후군이라는 초기 진단을 고려하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민석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호프만 웰러 증후군요? 그 희귀한 퇴행성 질환이요? 민준 형님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김민준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환자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 남은 시간이요? 김민석은 목소리가 떨리며 되풀이했다. 초기 진단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준호 박사님과 김민준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말기였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마침내 대답했다. 초회선의 경우 8개월에서 12개월. 하지만 지금은 그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아이즈 생화학적 지표들이 현저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퇴행이 정체된 것 같고 일부 영역에서는 재생의 징후도 보입니다. 제 평생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은 형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게 그 아이가 최하준, 김민준이 정정했다. 그 아이 이름은 최하준이야. 최하준이 서울숲에서 형님에게 손을 얹은 후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걸 암시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암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김민석은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정보를 처리했다. 형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다. 형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길거리 소년의 개입 후에 일어났다. 그 아이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김민준 씨가 요청한 대로 그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 김민준이 동의했다. 그리고 준호, 내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줘. 아무도 더 알아서는 안 돼. 의사가 나가자 김민석은 여전히 충격을 흡수하며 앉아 있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김민준. 수십 년간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숨길 수 있습니까? 김민준은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가 현우가 최하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두 소녀는 함께 웃고 있었다. 있을 법하지 않은 만큼이나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가 회사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원치 않았어. 회사요. 김민석은 쓰디쓴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항상 회사가 먼저였죠. 그렇죠. 심지어 형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김민준은 그를 마주보았다. 그래, 김민석. 항상 회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어. 우리가 오늘날 가진 것을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었어. 일하고 확장하고 축적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김민석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현우였다. 아빠, 문에 여자분이 아빠랑 얘기하고 싶대요. 기자라고 해요.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경호원에게 돌려보내라고 해. 인터뷰는 안 해. 자신을 정수진이라고 하고 최하준의 엄마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김민준과 김민석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 여자가 최하준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김민석이 물었다. 서울 전체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김민준이 대답했다. 그 시장 영상도 아마 입소문이 났을 거야. 잠시 생각한 후 김민준은 결정했다. 들어오게 해. 응접실에서 얘기할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나갔다. 동생과 다시 둘이 된 김민준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우리는 잠시 휴전해야 해, 김민석.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까지. 김민석은 형을 오랫동안 살핀 후에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와의 대화에 저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 여자가 정확히 뭘 조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응접실에서 정수진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호화로운 환경의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노련한 기자로서 그녀는 그 방의 모든 물건, 유명 예술가의 그림부터 선반에 조심스럽게 놓인 책들까지 이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민준과 김민석이 들어서자 그녀는 일어서서 전문적인 자신감으로 손을 내밀었다. 김민준 대표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일보의 정수진입니다. 누군지 압니다. 김민준이 그녀의 손을 짧게 잡으며 말을 가로막았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당신의 기사는 상당히 날카롭더군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수진은 차가운 환영에도 위축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저는 대표님의 관심사가 될 만한 이야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하준과 그의 어머니 김마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김민석이 말을 꺼냈다. 최하준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탐사 저널리즘이죠, 김민석 이사님.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누구를 폭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공유하러 왔습니다. 김민주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듣고 있습니다. 정수진은 서류철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최하준의 어머니 김마리 씨는 약 5년 전 김민준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테헤란로 본사 청소부서에서요. 건물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된 외주 직원이었습니다. 김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는 수백 명의 외주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이죠. 정수진은 동의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마리 씨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공격적인 암이었습니다. 적절한 건강보험도 없이 공공의료 시스템의 관료주의에 직면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이 끼어들었다. 만약 저희 회사의 어떤 종류의 과실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정수진은 손을 들어 그를 가로막았다. 아무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 이사님. 저는 단지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마리 씨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최하준을 혼자 남겼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렸을 때는 이미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추적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스템 속으로 사라진 또 다른 임시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뒤은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김민주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의 회사에서 일했었다. 적절한 지원 없이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 서울숲에서 그와 마주쳤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김민주는 긴 침묵 끝에 물었다. 정수진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다. 저는 수년간 노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서울숲 사건 영상을 보았을 때 최하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약 1년 전 강북의 한 쉼터에서 한 기사를 위해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간략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가 테헤란로의 유리 건물에서 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건들이 두 분을 연결시키자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일어섰다. 이것은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요?
정수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되풀이했다. 어쩌면요.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김민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기자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결국 기사로 쓸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 구원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지어 신의 개입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 입장이요. 김민준이 되풀이했다. 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대표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보이는 소년이 적절한 의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전직 직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표님의 자원으로는 쉽게 제공할 수 있었을 치료를요. 그 질문은 김민준에게 복부를 강타하는 주먹처럼 다가왔다. 직설적이고 날카롭고 거의 비난조였지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저는 그녀를 몰랐습니다. 그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백 명의 외주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수진은 동의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시스템은 김마리 씨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특권층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익명하고 소모품이며 대체 가능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김민석이 끼어들었다. 만약 기사에서 악당을 찾고 계신다면 정수진 기자님, 적절한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외주, 업체나 이 여성을 외면한 공공 시스템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진은 그에게 몸을 돌렸다. 저는 악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 이사님, 저는 현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 모두가 정도는 다르지만 한 여성이 죽고 그녀의 아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한 시스템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정원에서 현우와 최하준이 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수진이 마침내 물었다. 최하준과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준은 망설였다. 지금 의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제 명함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김민준 대표님, 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수진이 나간 후 김민준은 들은 모든 것을 흡수하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김민석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여자가 형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십시오. 김민준. 그와 같은 기자들은 항상 극적인 각도, 팔리는 이야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옳다면 어떡하지? 김민준이 작게 물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서 일했었어. 김민석. 우리가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녀는 지원 없이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들이 나타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내 병이 차도를 보이고 있어. 김민석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은 종교적인 사람처럼 들려요, 김민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어쩌면 몇 가지 확실한 것들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된 것 같아. 김민준이 대답하며 일어섰다. 최하준의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볼게. 임시 검사실로 변한 객실에서 이준호 박사님은 최하준을 검사하고 있었다. 반바지만 입은 소녀는 옷을 입지 않으니 더 작아 보였고 갈색 피부 아래로 갈비뼈가 보였다. 어떠세요? 김민준이 문에서 물었다. 의사는 최하준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옷 입어도 돼, 챔피언. 다 끝났어. 소년이 티셔츠를 입는 동안 이준호 박사님은 김민준을 복도로 끌어냈다. 상황을 고려하면 놀랍도록 건강합니다. 만성 영양실조 비타민 결핍의 징후가 좀 있지만 길거리에서 살아온 아이에게는 예상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기본적인 보살핌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혹시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김민준이 망설이며 물었다. 이준호 박사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예를 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야스 이티즈 마미파였어야 보신 모르겠습니다. 서울숲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고쳐 썼다. 김민준 씨, 저는 과학자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물리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 순간 최하준이 옷을 완전히 입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두 어른을 수줍게 바라보았다. 이제 현우랑 놀아도 돼요?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최하준이 정원으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민주는 마음속에 커지는 확신을 느꼈다. 일어난 일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바꾸었고 그는 빚을 갚아야 했다. 최하준에게뿐만 아니라 김마리의 기억에도 준호. 그가 의사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부탁이 있어. 네가 아는 최고의 사설 탐정들을 고용해줘. 최하준의 이모인 최지혜 씨를 가능한 한 빨리 찾고 싶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오후에 최하준과 현우가 박 여사님의 감독 아래 놀고 있는 동안 김민주는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정수진이 최하준의 어머니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인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김마리 씨의 기록을 찾기로 결심했다. 지난 5년간의 외주 직원 기록을 몇 시간 동안 검색한 끝에 마침내 그를 찾았다. 김마리 씨는 5년 전 3월부터 7월까지 테헤란로 본사 5층 리모델링 공사에서 일하기 위해 토탈 솔루션이라는 청소 회사에 고용되었다. 파일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및 퇴사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도 개인적인 세부사항도 없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그의 조사를 방해했다. 김민석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김민주는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의 동생은 지난 24시간 동안 형의 병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몇 년은 늙은 듯 보였다. 그녀의 기록을 찾았어. 김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마리 씨. 5년 전 5층 리모델링 공사에서 일했어. 그 리모델링 기억나? 김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재무부서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몇 달 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아마 수십 번 그녀를 지나쳤을 거야. 한 번도 진정으로 그녀를 보지 못하고. 김민석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김민준, 우리 시설을 거쳐가는 모든 외주 직원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비난의 문제가 아니야. 김민석, 양심의 문제야.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지나친 김마리 씨가 얼마나 많을까? 시스템이 가족을 외면해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최하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 모두를 입양하실 겁니까? 김민석은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물었다. 김민주는 창밖으로 서울의 건물들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니,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변화를 줄 수 있어. 그리고 아마도 그 아이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김민준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현우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최하준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요리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방식, 콩으로 수학을 가르쳤던 방식, 학용품을 사기 위해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모았던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소녀는 라자냐를 포크로 떠먹으며 말했다. 아플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현우는 매료되어 들었다. 극심한 사치 속에서 자란 소년에게 최하준의 길거리 생존 이야기는 다른 세상의 모험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은 어떻게 배웠어? 현우가 물었다. 서울숲에서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최하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엄마는 기도할 때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일어날 거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김민주는 소년들의 상호작용을 매료와 멜랑콜리가 뒤섞인 차에 지켜보았다. 그의 친아들 현우는 가능한 모든 물질적 특권을 누리며 자랐지만 최하준이 고통을 통해 개발한 지혜와 회복력은 부족했다. 이러한 대조의 불공평함은 그를 깊이 괴롭혔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김민주는 이준호 박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알모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제 연락처들이 45세의 최지혜 씨를 구로동에 거주하는 재봉사로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일하십니다. 최하준이 준 설명과 일치합니다. 김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확실합니까? 아직 확인이 필요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경찰에 여동생 사망 후 실종된 조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최하준입니다. 왜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까? 김민준이 분개하여 물었다.
이준호 박사님은 전화 저편에서 한숨을 쉬었다. 김민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나 사설, 탐정을 고용할 돈 없는 구로동의 재봉사는 알겠습니다. 김민준은 그 현실의 무게를 느끼며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연락처들이 그녀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밝히지 않고 최하준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내일 우리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민준은 저택의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그의 앞에 모순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광활한 필요의 바다로 둘러싸인 부유함의 섬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이 문제의 진정한 일부라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최하준에게 이모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했다. 최지혜 이모를 찾았어. 그가 정원에서 소년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던 대로 구로동에 사셔. 그리고 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최하준. 한 번도. 소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이모가 저를 데려갈 건가요? 그 질문에 김민준은 불시에 당했다. 최하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마치 며칠 만에 저택을 떠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건 여러 가지에 달려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먼저 우리가 이모를 만나서 정말 네 이모인지 확인해야 해.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최하준,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항상 우리와 함께할 곳이 있을 거야. 항상. 소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도 최지혜 이모 보러 갈 때 데려갈 수 있어요? 현우가 가고 싶어 하고 네가 현우가 가기를 원한다면 물론이지. 최하준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현우가 이모를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최지혜 이모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브리가데이루를 만들어요. 박 여사님 것보다도 맛있는데 제가 그랬다고 이모한테 말하지 마세요. 김민준은 소년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었다. 그건 우리 비밀로 하자. 정의 검은색 창문이 있는 은밀한 밴이 저택 입구에 주차했다. 김민준은 최지혜 씨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문을 에워싸고 있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최하준은 김민준과 현우 사이에 앉아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부유한 소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최하준이 자신을 데려갈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긴장한 듯 보였다. 최지혜 씨가 이준호 박사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작고 검은 피부에 간단한 쪽머리를 한 여자였다. 검소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아마 직접 만들었을 코반을 가방을 들고 있었다. 최하준과 똑같은 그녀의 눈은 호화로운 방을 훑어보다가 조카에게 닿았다. 최하준?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불렀다. 정말 너니 내 아들? 얇고 최지혜 이모. 소녀는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 다음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이모와 조카는 절망적인 포옹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 3년간의 이별은 눈물과 끊어진 말들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최지혜는 소년의 얼굴에 반복해서 입을 맞추며 그가 실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널 너무 많이 찾았어. 내 아들 너무 많이. 그녀는 일로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최하준의 얼굴을 잡고 흐느꼈다. 경찰은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소식은 없었어.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쉼터를 다 가봤어. 매일 밤 기도했어. 저도 이모를 찾았어요, 이모. 최하준은 눈물 속에서 대답했다. 하지만 주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모가 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너를 위한 자리는 항상 있었단다. 내 사랑, 항상. 김민준, 현우, 이준호 박사님은 감동하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재회에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장벽도 초월하는 순수함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진정되자 최지혜는 김민준에게 몸을 돌렸다. 사장님이 제 조카를 찾으셨나요? 집으로 데려오셨나요? 김민준은 목이 메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최지혜 씨. 그리고 저를 구했습니다. 그 단, 순한 여자의 눈에는 김민준이 자주 어울리던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부나 지위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듯 보였다. 하느님은 당신의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초의 하주는 항상 특별했어요. 제 언니도 그걸 알았죠. 그때까지 수줍게 지켜보던 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모는 브리가데이로 만드는 이모예요. 최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단다. 네가 현우로구나. 최하준이 편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단다. 편지요? 김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최하준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여기 있는 동안 최지혜 이모한테 편지를 몇 통 썼어요. 현우에 대해서, 박 여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저씨에 대해서도요. 영원히 간직할 거야. 최지혜는 조카의 손을 잡으며 단언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적의 증거니까. 기적. 그 단어가 김민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진실은 더 이상 설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최지혜 씨. 그가 다가가며 말했다.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제안입니다. 김민준의 제안은 개념적으로는 단순했지만 그 영향력은 혁명적이었다. 그는 최지혜에게 김민준 저택 근처의 편안한 집, 회사에서 직원복지부서의 코디네이터로서의 품위 있는 직업, 그리고 최하준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최하준을 그의 합법적인 가족에게서 떼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김민준은 모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설명했다. 하지만 그 아이와의 연결을 잃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해결책은 여러분이 함께 삶을 재건하면서도 우리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지혜는 예상치 못한 관대함에 현혹되지 않고 인상적인 품위로 모든 것을 들었다. 김민준이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답변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듯했다. 김민준 대표님. 마침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대표님의 제안은 매우 관대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대표님은 제 조카를 거의 모르고 저도 거의 모릅니다.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은 많은 의미를 담고 공중에 떠돌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현우와 최하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른들을 지켜보았다. 조용히 떨어져 있던 이준호 박사님도 답변을 기다렸다. 김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쉬었다. 최하준의 어머니인 당신의 언니가 병에 걸렸을 때 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최하준은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최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마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두세 가지 일도 했죠. 항상 최하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전환 중 하나로 최하준이 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최지혜 씨. 이것은 정의입니다. 보답입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여자는 김민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살폈다. 마치 그의 영혼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대표님은 제 조카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었죠. 그 질문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통찰력이 깊어서 김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정했다.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마리는 항상 최하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했어요. 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재능이요. 최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민준 대표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하준, 저 심지어 대표님의 아드님까지도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책임이 따르는 선물입니다. 김민준은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주 최지혜와 최하준이 새집, 저택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안전한 단지의 편안한 방 3개짜리 주택에 정착하는 동안 김민준은 기업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렸다. 급하게 발표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김마리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이 재단은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어떤 아이도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모든 회사 직원이 가족 위기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단은 그는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은 김민준 그룹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주 직원에게
보안 건강 시스템을 구현하여 우리 임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발표 중 형 옆에 서 있던 김민석은 동시에 자랑스러워하는 듯하면서도 불안해 보였다. 재단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주식의 30%를 매각하기로 한 김민준의 결정은 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였다. 확실합니까? 김민석이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물었다. 수십억 원입니다. 김민준. 형님은 수십 년 동안 이 재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내가 여기 없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김민준은 간단히 대답했다. 최하준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주식이 아니라 내 남은 생명을 세고 있었을 거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중 정수진은 전문적인 관심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지켜보았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인상적인 방향 전환이네요, 김민준 대표님. 그녀가 말했다. 진심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 전략입니까?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재단의 활동을 확인하러 오십시오, 정수진 기자님. 당신의 기사들은 항상 시스템의 결함을 가차없이 지적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진정한 변화 시도를 기록하도록 도전합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을 받아들였다.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현우의 학교에서는 병행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전에 외롭고 내성적이던 소녀는 이제 곧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할 새 친구 최하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 아이가 기도로 우리 아빠를 살려줬어요. 현우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는 서울 엘리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곧 김민준의 기적적인 치유는 고급 저녁 식사와 사업회의의 주제가 되었다. 일부는 그 생각을 비웃으며 모든 것을 의학적 우연의 일치로 돌렸다. 다른 이들은 영성에 더 개방적이었고 그곳에서 신의 징조를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김민준의 눈에 띄는 변화였다. 끊임없는 사업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이제 학교 회의에 참석하고 평범한 식당에서 아들과 공개적으로 점심을 먹고 심지어 김마리 재단의 첫 지역센터, 개관식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던 이준호 박사님은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전에 빠르게 진행되던 호프만 웰러 증후군은 완전한 차도 상태를 유지했다. 모든 생화학적 지표는 안정되었고 일부는 개선의 징후까지 보였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개인 상담 중에 인정했다. 국제 전문가들과 상담했고 당신의 검사 결과를 3개의 다른 나라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민준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어떤 것들은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시다시피 거의 40년간의 의학 생활에서 저는 과학이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현미경과 MRI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천상과 지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김민준이 변하는 동안 현우도 깊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최하준의 꾸준한 존재는 어떤 엘리트 학교도 가르칠 수 없는 교훈, 공감, 감사, 회복력을 가져다 주었다.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에서 온 두 아이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우정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최하준이 이제 현우와 같은 명문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편견과 괴롭힘의 에피소드가 발생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조용히 그 길거리 소년의 선택된 환경 내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족의 엘리트주의를 반영하는 잔인한 아이들은 최하준의 피부색, 길거리에서의 과거, 비록 새 옷이었지만 값비싼 브랜드가 아닌 옷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했다. 현우는 이런 에피소드를 목격하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한 친구가 최하준을 김민준 가문의 애완거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폭발했고 결국 그의 첫 학교 싸움으로 이어졌다. 김민준과 함께 교장실로 불려간 현우는 멍든 눈과 찢어진 입술에도 불구하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 아이는 정학당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준은 교장에게 주장했다. 편견에 맞서 친구를 옹호한 것에 대해 칭찬받아야 합니다. 김민준 대표님, 교장은 인내심 있게 대답했다. 대표님의 관점은 이해하지만 폭력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현우는 갈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요? 불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요?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방식으로요? 김민주는 분노가 커지며 물었다. 하에테어 무늬 없는 학비를 내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겁니까? 현우는 아버지를 점점 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옹호하는 것을, 특히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회의 후 차 안에서 김민주는 아들에게 몸을 돌렸다. 자랑스럽다, 현우야. 최하준을 변호해 주어서. 예상치 못한 칭찬에 놀란 소녀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아빠, 그 아이가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말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을 죄어왔다. 네오는 내가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 아들아. 집에서 최하준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의 상처난 얼굴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나 때문에 싸웠어.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물었다. 그럴 필요 없었어, 현우야. 필요했어.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오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필요하다면 다시 할 거야. 최하준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 폭력은 더 많은 폭력만 낳는다고. 나쁜 사람들에게 맞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주먹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최하준의 단순한 말들은 어머니가 전해준 지혜를 담고 있었고 현우와 김민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 8살 소년에게는 많은 어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성숙함이 있었다. 몇 주 후 소년들 사이의 우정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계속 꽃을 피웠다. 현우는 최하준의 조언을 따라 편견을 다루는 더 건설적인 방법을 찾았다. 싸우는 대신 시민 수업에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발표를 조직하고 최하준을 초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했다. 서울 시내에만 1만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는 김말이 재단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며 친구들에게 물었다. 이것은 우리 학교 모든 캠퍼스 학생 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점차 초기 적대감은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수용으로, 그리고 마침내 일부 경우에는 진정한 우정으로 바뀌었다. 최하준은 타고난 카리스마와 흔들림 없는 관대함으로 가장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한편 김민준 테크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형이 추진하는 변화에 회의적이었던 김민석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비용으로 예상했던 외주 직원을 위한 보안 건강 프로그램은 결근율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가족 지원 정책은 이직률을 줄이고 직원 참여도를 높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사회 회의에서 인정했다. 내부 만족도 지수가 22% 향상되었고 이는 업무의 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지 선행의 문제가 아니야, 김민석. 좋은 사업이기도 해. 회의 후 형제는 김민준의 사무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함께 걸었다. 직원들은 그들을 지나가면서 인사했고 과거 CEO 앞에서 두려움이 지배적이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던 자연스러움이 느껴졌다. 형님은 달라졌습니다. 김민석이 말했다. 병기 차도를 보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김민주는 멈춰 서서 동생을 마주 보았다.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단순히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야. 유산을 건설하고 있어. 김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산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제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 축적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해.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56년이 걸렸어. 그날 밤 김민준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자리, 이제 최지혜와 최하준도 포함된 주간 행사였다. 김민준은 식탁 주변의 상호작용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감으로 지켜보았다. 최지혜는 새 직장에서 첫 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미 아픈 가족이 있는 직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최하준에게 특별한 애정을 키워온 박 여사님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음식을 내주었고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대화에 참여했다. 김민석은 놀랍게도 현우와 최하준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다. 가족, 그것이 그곳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혈연과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여 우연한 탄생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건설한 가족이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거실로 향하여 보드게임을 하러 가는 동안 새로운 목요일 전통이었다. 김민주는 정수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수진 기자님, 무슨 일로 즐겁게 해주시죠? 그는 그룹에서 약간 떨어져 받았다. 김민준 대표님, 최하준과의 이야기와 관련한 제 대규모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출판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두 함께요. 김민준은 망설였다.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최하준을 과도한 노출로부터 보호했다. 적절한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정수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에 대한 동화처럼이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변화에 대한 강력한 사례로서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기자의 진심이 김민준의 마음에 와닿았다.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지혜 씨와요. 최하준은 이제 그녀의 책임이고 우리는 아이의 노출에 대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김민준은 문 근처에 서서 그를 지켜보는 최하준을 발견했다. 신문사 아줌마였어요. 소년이 물었다. 응, 어떻게 알았어? 최하준은 어머니를 닮은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전에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 수 있고 그래. 하지만 너와 내 이모가 동의해야만 할 거야. 소년은 잠시 생각했다. 가끔 김민준이 8살짜리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그 특유의 진지함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저 때문도 아니고 아저씨 때문도 아니에요. 저와 엄마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김민준은 압도적인 감정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몸을 숙여 최하준의 눈높이를 맞췄다. 네오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거 아니? 내 어머니는 네가 자라는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최하준은 미소를 지었고 참았던 눈물이 그의 눈에서 빛났다. 엄마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확신해. 김민준은 자신의 확신에 놀라며 대답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항상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리고 엄마는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순간 현우가 문에 나타났다. 빨리 와요? 김민석 삼촌이 이미 게임을 설치했고 자기가 모두 이길 거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최하준은 친구에게 달려갔고 진지한 대화는 잠시 잊고 어린아이의 즐거움에 빠졌다. 김민준은 그들을 더 천천히 따라갔고 아들의 변화에 경탄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멀게 느껴지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과 기쁨을 발산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모두가 부루마블 게임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당연히 김민석이 선택한 게임이었다. 최지혜는 박 여사님이 규칙을 3번째 설명하는 동안 웃고 있었다. 분위기는 가볍고 편안했으며 그 저택이 이전 몇 년 동안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조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은 헛기침을 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지혜 씨와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수진 기자님, 여러분이 만났던 그 기자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기사를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야기요. 최하준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고의 침묵이 그룹을 감쌌다. 최지혜가 그것을 깼다. 최하준 말이 맞아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우리 이야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공유되어야 합니다. 김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업의 관점에서도 말이 됩니다. 재단이 이런 가시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지혜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동화처럼 다루거나 자선 이야기처럼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고 계층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고 그 단순한 여자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일 정수진 기자님과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던 현우는 학교에서처럼 손을 들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이 모든 것의 가장 좋은 점은 아빠가 나아진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놀라운 명확성으로 말했다. 가끔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구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소년의 그 깊고 진실된 말들은 방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침묵시켰다. 극심한 사치 속에서 자란 9살짜리 아이에게서 그 특별한 여정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나왔다. 친구 옆에 앉은 최하주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저는 가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김민주는 아들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 모두를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구원한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그의 병이 차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서울숲에서의 그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부터 점점 더 넓은 원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의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함께 배울 거야. 김민석은 게임 주사위를 들어 올렸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지만 저는 여전히 부루마블 해서 여러분을 모두 이길 겁니다. 뒤이은 웃음소리가 저택을 채웠다. 최근까지 그 벽에는 낯설었던 소리였다. 진정한 기쁨. 권력을 다투는 경영진이 아니라 함께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발견한 예상치 못한 가족이 공유하는 기쁨이었다. 5년 후 김말이 재단 본부는 이제 서울 영등포 지역의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양식의 5층. 건물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및 교육 공간부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직업훈련 센터까지 갖추고 있었다. 내부 정원에는 김마리 씨를 기리는 단순한 조각상이 서 있었다. 희생자가 아니라 힘과 존엄성의 상징으로서 최상층. 사무실에서 김민주는 국제 파트너들과의 화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61세의 그는 여전히 우아한 자세와 늘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그를 알던 사람이라면 깊은 차이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눈가의 표정 주름은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잦은 미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단호했던 목소리 톤은 이제 사려 깊은 침착함을 담고 있었다. 부산으로 모델을 확장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는 화면 속 임원들에게 말했다. 그 지역의 사회 지표가 우선순위를 정당화합니다. 필요한 현지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음 분기에 구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김민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거의 전고, 재단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을 시간이었다. 그에게는 기관적인 축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그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이미 모여있는 주요 강당으로 내려갔다. 그는 즉시 김민석이 투자자들과 활기차게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재단을 사업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부차적인 프로젝트로 보았던 그의 동생은 이제 재단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김민석은 그를 보자 마쳤다. 사회투자은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자금 조달 모델을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김민주는 그룹에 합류했다. 수년간 김민석의 변화는 어쩌면 자신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했을 것이다. 실용적이고 오직 재정적 결과에만 집중했던 경영자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웅변적인 옹호자가 되었고 사업이 어떻게 수익성과 사회적 의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자주 발표하고 간견을 했다. 비밀은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김민석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돈을 기부하고 끝나는 전통적인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김민주는 정수진이 강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재단의 여정을 처음부터 기록했던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발표된 그녀의 초기 기사는 한국 사회 저널리즘의 이정표가 되었고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불평등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여전히 정확하시네요. 김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말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전문 카메라를 고쳐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다른 것들은 다행히 변하지만요. 오늘 보도 내용에 대한 미리 보기가 있습니까?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전후를 비교하는 특별 기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멈춰 그를 살폈다. 5년 동안 완전한 차도 상태, 맞죠? 의사들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 박사님은 여전히 의학을 초월한 사례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강당 중앙에서 박 여사님은 이제 재단의 공식적인 환대 담당 이사로서 이전 김민준 저택을 관리하던 것과 같은 효율성으로 마지막 줄 의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민준,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불렀다. 아이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학교 버스가 방금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아이들, 최하준이 이제 13세이고 현우가 1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님은 여전히 그들을 그렇게 불렀고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부를 것이다. 수십 명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오기 시작하자 강당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들은 특별한 학급이었다.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들이자 이제 파트너 학교의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키가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으로 눈에 띄는 최하준이 걸어왔다. 마르고 수줍던 소녀는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으로 변모했고 쉽게 미소 짓고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친구보다 키가 더 커진 현우가 있었다. 아버지와 같은 녹색 눈을 가졌지만 김민준이 젊었을 때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민준을 발견하자 둘은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고 친구들 사이를 헤치고 그에게 다가갔다. 아빠! 찾고 있었어요. 현우는 짧게 안으며 외쳤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김민준의 마음을 매번 따뜻하게 했다. 우리 프로젝트가 주과학 박람회에서 1등을 했어요. 최하준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발표했다. 서울 대표로 전국 대회에 나갈 거예요. 골수 기증자와 환자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말이지. 김민준은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그는 몇 달 동안 프로젝트 개발을 지켜보며 아이들이 기술적 지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감탄했다. 네,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잠재력이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목소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했다. 그리고 최지혜 이모가 추천해준 기술회사에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최지혜, 이름이 불린 듯. 그녀는 그 행사에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로비에 나타났다. 50세의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는 차분한 위엄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재단의 지역 프로젝트 이사직을 맡아 자신과 최하준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수천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었다. 우리 천재 소년들이 왔구나. 그녀는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고 최하준을 모성에 가득한 자부심으로 안아주었다. 재단 모두가 너희 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최하준의 아이디어였어요. 현우가 설명했다. 저는 그냥 프로그래밍만 도왔을 뿐이에요. 둘 다의 아이디어였지. 최하준은 그를 특징 짓는 관대함을 보이며 정정했다. 현우가 코드를 정말 잘 이해해요. 저는 그냥 개념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김민준은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를 놀라게 하는 그 충만감을 느꼈다. 이전에 외롭고 정서적으로 멀었던 아들이 이제는 자비롭고 적극적인 젊은이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서울 거리의 또 다른 비극적인 통계가 될 수도 있었던 최하준이 이제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조용한 베리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모두가 강당에 자리를 잡았고 김민준은 무대로 향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그는 다양한 청중을 바라보았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 재단 프로그램의 수혜 가족들, 기자들, 정치인들, 사회운동가들, 좀처럼 만나지 않던 세상들이 이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명확한 목소리로 강당을 채우며 시작했다.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청중은 주의 깊은 침묵에 빠졌다. 저는 말기 진단과 길거리, 소년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성공에 대한 저의 정의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회가 보이지 않게 만든 사람에게 도움을 간청해야만 존엄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서 최하준은 당황하거나 거짓 겸손 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들었다. 수년간 그는 그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특별하거나 우월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5년 전 서울숲에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제 병의 차도가 아니라 제 사회적 맹목의 치유였습니다. 제가 김마리 씨와 같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대가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멈추고 청중 속 최지혜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김마리 재단은 저와 같은 특권층의 양심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할 사람들 사이에 심연을 만드는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5년 동안 우리는 2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50개 이상의 기업에 보안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부모가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김민준, 뒤에 대형 화면에는 인상적인 통계가 표시되었지만 그는 그 숫자들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취한 것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외에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문화적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지출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던 사업가들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현명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병가를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기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최하준처럼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업과 발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중 속 김민석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의 변화 여정을 인식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서 이제 재단의 의료 자문 이사로 활동하는 이준호 박사님은 사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재단 창립 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벽이 있던 곳에 다리를 계속 건설하겠다는 약속을요. 이전에 기능만 보던 곳에서 사람을 보겠다는 약속을요. 어떤 사업적 성공도 우리의 공유된 인간성을 버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약속을요. 김민주는 잠시 멈추고 청중 속 현우와 눈을 마주쳤다. 제 아들은 9살의 사회가 소외시킨 사람에게 도움을 간청했을 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취약성의 순간에 그는 계급, 자부심, 편견의 장벽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최아주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지혜로 무조건적인 연민으로 응답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진심 어린 감정으로 가득했다. 진정한 기적은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소년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간청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소년이 친절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두 아이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연민으로 뭉쳐 계속해서 확장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는 유산입니다. 뒤이은 박수갈채는 귀청이 터질 듯했다. 재단의 혜택을 받은 가족들이 먼저 일어섰고 곧이어 모든 청중이 일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말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에 감동하여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김민준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최하준과 현우는 무대로 불려나가 자신들의 수상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들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자신감으로 그들은 앱이 어떻게 골수 기증자와 필요한 환자를 연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관료적, 지리적 장벽을 극복할 것인지 설명했다. 이 아이디어는 박정희 할머니가 호환 가능한 기증자를 기다리다가 딸을 잃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왔어요. 최하준이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앱은 모든 것을 단순화합니다. 현우가 프로토타입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덧붙였다. 초기 등록부터 기증 후 관리까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미 새 병원과 시범 구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최지혜는 무대에 올라 아이들에게 상징적인 수표를 전달했다. 재단의 프로젝트에 대한 첫 공식 투자였다. 그 장면은 조직의 철학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행사는 더 많은 발표와 찬사로 이어졌고 정수진이 제작한 감동적인 영상으로 절정에 달했다. 다큐멘터리는 김민준이 서울숲에서 쓰러진 순간부터 영상이 입소문이 난 것, 그리고 5년 후 재단의 사회적 영향까지 완전한 여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영향을 받은 가족들과의 인터뷰였다. 직장을 잃지 않고 자녀의 치료를 동반할 수 있었던 어머니들, 부모를 심각한 질병으로 잃었음에도 학교에 남을 수 있었던 아이들, 마침내 품위 있는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외주 직원들. 행사가 끝난 후 손님들이 정원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김민준은 김마리 씨의 조각상 근처에서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단순한 기념물은 그가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여인의 품위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최지혜가 조용히 다가오며 말했다. 아이 모든 것을, 하지만 특히 최하준을요.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비범해. 항상 그랬어. 밝은 미래가 그 아이 앞에 펼쳐져 있어. 현우도 마찬가지고요. 최지혜가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5년 전에 그 수줍고 멀리 떨어져 있던 아이와 같은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같은 아이가 아니야. 김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최하준과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 최지혜는 정원 반대편의 두 청소년을 바라보았다. 최하준과 현우는 그들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개발의 다음 단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최하준은 마음 공감, 인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는 실용성, 기술 지식,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그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둘이 결국 그렇게 된 것처럼. 김민준은 재단 운영에서 최지혜와 발전시킨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미소를 지었다. 누가 알았겠어? 그들 사이에 짧고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최지혜가 다시 말했다. 김마리가 항상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짧은 교훈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긴 여정을 위해요. 그리고 최하준은 저에게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준이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물리적인 것을 훨씬 초월하는 방식으로요. 그 순간 그들은 이준호 박사님에게 방해받았다. 그는 묘하게 엄숙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준, 오늘 아침에 당신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5년간의 안정적인 차도 상태에도 불구하고 김민준은 여전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호프만 웰러 증후군은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완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래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다. 의사는 눈에 띄게 편안해지며 미소를 지었다. 완전한 차도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수년간 모니터링해온 신경 퇴행 지표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병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최지혜는 조용히 감사를 표하듯 김민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의학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계속 말했다. 저는 새 대륙의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은 알려진 모든 매개 변수를 초월하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김민준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울숲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것을 오래전에 포기했다. 고맙다, 준호. 모든 것에 대해 의사가 물러나자 김민준과 최지혜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이제 참석한 모든 젊은 수혜자들과 함께 공식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삶, 최지혜가 간단히 말했다. 결국 그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충만하게 사는 것. 그리고 연결, 김민준이 덧붙였다. 우리 모두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정원, 반대편에서 최하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그의 작은 손이 낯선 사람의 가슴에 얹혀있던 서울숲 길바닥을 환하게 비추던 바로 그 순수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미소 속에는 그들이 함께 건설한 모든 것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의 연민은 개별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렇게 서울의 하늘 아래 그토록 많은 고통과 무관심을 목격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었다. 사회적 장벽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진실 앞에서 사라지는 이야기. 우리 모두는 보여질 가치가 있고, 우리 모두는 도움받을 가치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진실 앞에서. 이야기 끝.